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단일과 인도 럭키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우와. 아니 이렇게 두 분 앉아 계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러네요. 진짜 이렇게 오랜만이네요. 셋이서 같이 앉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둘이 따로 만났거든요. 네. 아 그런가요? 네네. 그러니까는 럭키 씨가 한 번은 일이 있으셔서 다른 그렇죠. 분이 오시고 네네. 지난번엔 또 다니엘 씨가 일이 있으셔서 또 다른 분이 오시고 해가지고 네. 이 조합이 진짜 오랜만이에요. 원래 두 분이 짝꿍인데 그렇죠. 맞아요. 저는 사실 다니엘보다 또 좋은 짝꿍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사람만 해보니까 좋긴 하지만은 다니엘이 최고예요. 네. 눈물이 오늘 나려고 같이 하자. 그러네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최고 지난번에 박달이에요. 네. 오네게 씨 왔을 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나저나 우리 네. 럭키 씨는 오늘 또 머리 색깔이 바뀌셨어요. 예. 이게 그냥 오랜만에 제가 옛날에 염색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제가 15년 동안 염색 안 하다가 요새 조금 더 좀 편안을 주기 위해서 머리 색깔 바꾸면은 더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냥. 혹시 가을 타시는 거 아닌가요? 저요? 가을은 뭐 여름에도 타고 매일 1년 내내 가을을 탑니다, 저는. 낮이고 그거 없이. 네. 왜 보통 가을은 남자들이 좀 많이 타고 예, 남자들의 예. 계절이라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내년은 어때요? 가을 좀 많이 타는 편인가요? 저는 많이 타는 타네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약간 좀 잘 타요? 잘 타요. 아침에 가르마도 타고 왔어. 죄송합니다. 네. 네. 글쎄요. 가을 타는 거는 근데 약간 좀 행복하게 타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고 근데 약간 또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니까 좀 행복하게 타는 것 같아요. 약간 가을 타는 게 또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그 생각이 깊어지면서 맞아요. 약간 내가 누군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남자한테는 약간 조금 매력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좀 가을을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봄은 좋아하고 네. 가을은 타요. 이게 좋아하는 거랑 계절 타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까지는 안 가지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스스로에 대해서 눈이 돌아보는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많아. 촉촉해 보이시네요. 잘 타시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꽃보다는 그래도 단풍이 좋고 저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밸런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좋은 거, 약간 깊은 거, 슬픈 거 다 있어야 또 완벽한 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전 그런 의미에서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내 자신을 짚어보는 계기가 그렇죠. 되는 계절? 네네. 네, 그게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갑자기 왜 이런. 네. 오랜만에 두 분을 봐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아이, 반갑습니다, 저희 또. 계절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아마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두 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같이 듣게 돼서 더 반가우실 것 같아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다니엘 럭키 씨와 오랜만에 함께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우리 럭키 씨 머리 컬러가 뭘로 바뀌었는지 되게 설명하기가 그리고 어려운 오늘은 색깔이에요. 안경을 어떤 걸 쓰셨는지 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어떤 이야기 나눌지 주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출품된 지 단 사흘 만에 중단됐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조만간 재개될 거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거센 항의와 협박으로 중단됐던 이 전시는 트리엔날레 참가 작가들의 보이콧,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전 세계인들의 반발과 논쟁으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에 일본의 아이치현과 트리엔날레 실행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이르면 6일, 늦어도 8일까지는 전시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일본 우익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 공작은 일본 내부뿐 아니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여러 해외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평화의 소녀상에게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주제 최영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좀 마음에 와닿네요. 언제쯤이면 평화의 소녀상에게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일단 두 분 평화의 소녀상이 뭔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원 다녔을 때 저희 한번 나눔의 집도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처음으로 한번 위안부 할머니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그 후에는 이제 여러 방송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하고 독일 얘기 항상 같이 나오잖아요, 많이. 그래서 소녀상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고, 최근에도 그 미키 데자키의 그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터리 굉장히 네. 화제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뭘지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 역사를 알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외국인 그런 입장에서는. 계기가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역사책에 뭐 온라인에 가서도 많이 찾아보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걸 알게 돼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인도도 영국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네. 여러 형태의 아픔이 고통이 많이 있고 인정받은 부분들도 있고 안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역사에도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돼서 되게 많이 놀랐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사실 이거는 반성하는 거잖아요. 뭐 네. 그래서 정말 한국 역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돼서 좀 슬펐어요. 네. 그 앞서 주제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이 아이치 트리엔날레라는 큰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큰 문화적인 행사고요. 거기서 표현의 부자유전이라는 기획 전시가 있었는데 이 전시회에 우리의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가 됐고 이게 일본 공공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되는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 전시 시작 당일날 이 소녀상을 만드신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평화의 소녀상을 직접 제작하신 김운성 작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듣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날 할머님들의 참차 수요 집회 그 상징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일본 국익을 해치는 반일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우리 할머님들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인권 운동가로 이제 서게 되시는 그런 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그런 상징에 대한 평화의 상징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좀 그 반일의 상징으로 막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참 안타까워가지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을 직접 상징으로 그렇게 좀 소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도 좀 그런 약간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는데 오늘은 더 이제 그 일본 우익들이 지금 직결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인터뷰 내용 저희가 지난 8월 2일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우익들이 이제 집결한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오늘부터 전시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 얘기를 작가님이 네네.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항의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항의가 아니라 정말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항의와 협박을 했다는 거죠. 무섭죠, 그러면. 네, 뭐 살인, 폭발, 뭐 이런 협박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최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전시를 중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전에 들으셨을 때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되게 놀랍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상처를 치료하려면은 일단 숨기면 안 되고 상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상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상처를 숨기려고 하면은 평생 그거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이런 상처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고통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좀 그런 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이미지다 이런 거로 생각해서 정부가 겁치면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전시회가 중단됐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표현의 자유 이제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나라인데, 그 소식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실망했었고, 물론 어떤 안전 상태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살인이나 폭발, 협박 이런 거 보면, 충분히 걱정도 하시는 거, 작가님이 좀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 가요. 왜냐면 그 카운터스라는 다큐 영화가 있어요. 카운터스라는 다큐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일본 내에서 우익 세력들이 시위하고 그거를 반대 시위하는 그 카운터스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네. 거의 우익 세력들이 시위하는 거 보면 정말 분노가 너무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커요. 그런 시위 규모가. 그래서 저도 그냥 일부만인 줄 알았고 되게 소수층인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혐오 시위도 허용하는 거 어느 정도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네. 그럼 뭐 어느 나라에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극단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렇게 방금 다니엘이 해준 것처럼 국가적으로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낄 정도의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국가에서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느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독일이나 인도에서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나치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물을 전시를 하는데 우익들이 기념물을 치우라고 협박을 하거나 방해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절대 그거는 중단시키진 않고요. 네. 일부러 더 많이 활동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일부러 더 많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신나치 그런 열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런 혐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훨씬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이 나가서 시위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좀 시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는 허용하면 안 돼요. 뿌리를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혐오 때문에 이미 전시회가 중단된다는 거는 우리가 약간 진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절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민주국가라고 하잖아요. 네. 제일 크지도 많은 제일 성공적인 민주국가라고 느낀지가 사실 인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하면은 데모들도 많이 일어나죠. 사실 재작년에 약간 그때 그 정부의 어느 정책 때문에 좀 시위가 되게 크게 벌어져서 인도의 되게 유명한 소설자나 시인분들은 아니면 연예인들은 그 나라에서 받은 상이 있잖아요. 네. 그 상을 돌려줬어요. 나라에서 이런 자유를 없어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상을 받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 되게 시위가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만약에 힘을 쓰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뭐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네. 했었으면은 네. 논란이 또 커졌을 텐데 문제가 뭔지, 우리 사회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민주국가로서는 뭘 해야 될지 이것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어요. 말하는 것처럼, 인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되게 크게 논란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정부랑 일본의 이런 우익들의 방해 공작이 사실 뭐 이번 일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뭐 지금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적으로 설치가 되고 사람들이 좀 인식을 넓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에 세워진다, 뭐 어디에 설치가 돼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리면 우익들이나 뭐 현지 대사관이 나서서 그렇게 방해 공작을 벌인다는 반대하는 거죠. 사람도 계속 생기죠. 네.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네. 네. 2013년 7월 미국 랜델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줬거든요. 네. 근데 세우자마자 일본 정부와 미국에 있는 일본 국구단 단체가 항해 서한 보내면서 방해를 했고, 그리고 글래디언 씨는 한인사회 펜을 들어봤었고, 네. 일본 국구단 단체가 철거 소송을 걸었어요. 철거 소송. 네네.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거 패소해서 당시의 대법원 세계적인 인권 문제를 교육하고자 미국 시민과 지방 정부에게 주어진 평화의 자유라 이유를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방해를 하고
이거 설치 막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미국 정부는 우리 한인 사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표현의 자유인데 이걸 막을 이유가 우리는 없다. 인권 관련 거니까. 그렇죠. 네네. 미국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독일에서도 이 최근에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서 일본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독일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하나 네. 소개해드리자면은요. 베를린의 그 여성 예술가 전시관인 개도옥에서 그 소녀상 이제 전시 중이었는데, 근데 좀 재밌는 또 이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홈이라는 도시에서 베를린으로 이제 향하는 열차로 그 옮겼는데 네. 원래 그 화물칸에 넣으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우리 그 소녀상을 그냥 화물칸에 실으면 안 되고 그냥 그 객석에서 아예 승차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근데 네. 주독 이제 일본 대사관이 개독 측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이미 법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이제 결국 이제 절거 압박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계속되니까 독일 내에서 또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한 내용이 뭐 제법 크게 뉴스로도 보도가 되고 기사화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8월 13일이죠. 그때 이제 süddeutsche Zeitung이라는 굉장히 큰 신문인데요. 네. 전쟁 범죄 그리고 일본식 반사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독일의 문화기관들이 일본 대사관의 개입에 의해 했으며 일부는 압력도 받았다는 그런 보도인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 8월에 독일 함부르크 내 복지시설 도로테 젤레하우스라는 그런 그런 시설이 있는데 네. 거기 평화의 소녀상 설치된 적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 기획자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의 문제 제기를 해왔으며 평화의 소녀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는데 소녀가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연약하면서도 강인해 보였다고 이제 설명했었어요. 근데 전시 이틀째 함부르크 그 일본 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반일적 작품으로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지워달라고 한 거고 성노예란 말도 틀린 말이다라고 주장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평화의 의미이고 그런 부분을 평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정말 법적인 걸 들어가면서 아니면 이건 우리가 다 이미 결정난 사항이다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사례도 들었고 독일의 사례도 들었지만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화적으로 우리가 전시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나? 네, 이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오늘 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 관련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국경하면 드론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다니엘 씨가 선곡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이 주제 관련해서 어떤 선곡을 할까 진짜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결국은 사과 관련된 그런 노래를 골라왔고요. 네. 사과하는 거 과연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제목인데 엘튼 존하고 블루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이번 한번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엘튼 존의 노래인데 블루가 리메이크한 버전에 엘튼 존이 피처링한 버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네, 다니엘이 정말 고심해서 고르고 주제와 딱 맞게끔 좋은 노래 골랐어요.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너무 센스 있는 선곡이었습니다. 블루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들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야기, 다소 좀 무거운 주제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우익들의 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럭키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0년 호주 시드니에 소녀상을 건립했었거든요. 네. 원래 2015년에 한인들이 시드니에서 소녀상 세우려고 했는데 일본의 해방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호주 한 교회 목사님께서 소녀상을 세웠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인 16,000명이 설치 반대를 했었어요. 소녀상은 일본계의 호주인 향한 인종차별이다. 집단 따라돌림라면서 호주 인권 위에 최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진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녀상이 왜 일본계 호주인들을 향한 인종차별이자 집단 말이 안 돼요. 따돌림이죠? 말이 안 저도 돼요. 이거 읽으면서 그리고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조금 좀 의아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행자기 때문에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데 이 말에 정말 좀 순간적으로 화가 정말 났어요.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네.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냐면, 물론 뭐 이렇게 일본 우익들이나 일본 정부가 방해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제 뭐 설치를 허가해주는 국가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많고 실제로 이들의 방해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전시회에서 이렇게 작품이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소녀상 건립 계획을 추진을 했다가 무산이 되고 이런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독일에서도 또 사례들이 있었죠.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그 사례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2017년 초에 베를린 북부 이제 브란덴부르크 주 있는데, 거기 소도시, 라벤스부르크라는 소도시가 있어요. 근데 라벤스부르크에도 나치 강제 수용소 기념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념관에 이제 평화의 소녀상이 선물 이제 됐었고, 이제 결국 설립됐는데, 네. 기념관 측에는 기념관 입구에 작은 소녀상을 전시했었고, 소녀상 왼쪽에는 평화비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설명이 적혀져 있었어요. 근데 라벤스부르크 그 강제 수용소는 나치 시절 제재는 이제 반영하는 그 여성을 기록하는 그런 전용 수용사였기에 여성 전용 수용소였군요, 맞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평화의 소녀상이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일본 대사관이 이제 항의했었고, 이제 그 일본의 압박 속에 기념관 측은 작은 소녀상을 전시 작품에서 이제 제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16년에는 프라이부르크, 독일 프라이부르크 굉장히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네. 프라이부르크는 수원시랑, 그 수원시가 소녀상을 거기서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프라이부르크에서. 거기에다가. 네. 근데 일본 측은 또 항의로 또 무산됐어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가 일본의 도시 그 야스야마와 그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서 결국 그 압박 속에서 무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한 도시랑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에서 소녀상을 세우면 그 자매 결연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네. 압박을 하니까 결국 또 무산이 된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게, 네.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제 특히 그 여성 전시관에서 어느 정도 그거 이해 안 가니까 항의하는 거, 네. 일본 측하고 우리 같이 토론 한번, 약간 토론 이벤트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대요. 독일에서요? 네네, 독일에서. 그러니까 그거 약간 좀 충분히 이해 안 가기 때문에, 그럼 일본 측도 그리고 한국 측도 각자 자기 입장을 좀 발표할 수 있으니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뭐 자담회 같은 거 네. 하자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거절했겠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신이 없었던 거. 자신이 없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역사가 있잖아요. 네. 뭐 조금 인도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은 1919년 인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영국인이 딱 문을 다 갇혀서 운동장에 한 1,300명을 10분 안에 총을 쏴서 죽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총 맞기 싫어서 그 안에 있는 우물에다가 점프해서 자살한 사람도 많았는데 이 사례가 우리 그 독립운동 하는 시기에 되게 아픈 사례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그렇게 인정도 안 하고 네. 되게 마음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혹은 우리가 잘못한 역사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숨기고 뒤로 감추고 한다고 해서 역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하긴 했지만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아베 총리의 역할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이제 그 고노 담화 93년도 발표했던 그 고노 담화 맞아요. 네. 고노 담화를 이제 부정하고 다시 이제 돌리겠다고 얘기하니까 공식적인 입장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베 총리도 그 회원인 일본 회의라는 그런 기관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소녀상을 좀 받아들이고
관련해서 좀 반성하고 막 그러면은 다른 문제 뭐 독도로부터 시작해서 교과서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해야 될까 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정부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역사가 미래에게 뭘 전달해야 될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을 왜 강조시키냐면은, 인도인 입장에서는 영국 사람이 사실 많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조사를 의하면은 영국의 45% 인구가 인도에 자기가 200년간 치배했던 거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200년 동안 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20% 이상이 반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고통을 느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역사를 좀 인정해주고 조금 그렇죠. 깊이 사과만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길이 될 텐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또 반대하고 하면은 마음이 조금 또 아프죠. 그러니까 보상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계속해서 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그거거든요. 진정성 어린 사과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고 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뭐 모든 일본의 국민들이 이런 일본 우익의 어떤 생각이나 정부의 생각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실제 평화의 소녀상 전시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뭐 6,7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시를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아이치 비엔날레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이 그러면 내 작품도 빼라라는 식으로 좀 마음을 모아준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뭐 럭키 씨도 얘기했지만 교육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일부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데 일본 내에서 이런 어떤 반대의 움직임이나 목소리가 이런 뭐 서명 운동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그래도 뭐 다행인 부분?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시면요. 네. 이제 이렇게 미키 감독이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거든요. 우익 세력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심지어 원래 우익 세력이었다가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반성하게 돼서 편을 바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지금 뭐 한국을 위해서 또한 어떤 인권 문제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하죠. 네. 네. 앞으로 좀 그런 변화가 빠른 시일 내에 막 일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독일 다니엘 그리고 인도 럭키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